2001년 서울 강남 모두가 새로운 천년의 희망을 노래하던 그때 한 고급 아파트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출산을 불과 일주일 앞둔 임산부가 자신의 집 욕조에서 기이한 자세로 싸늘하게 발견된 것이죠. 외부 침입 흔적은 전무. 모든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완벽한 밀실. 남편은 퇴근 후 아내를 발견했다며 비통해했지만 그의 눈빛에선 슬픔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가 아님을 직감하지만 수사는 처음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그때 욕실 거울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됩니다. 피해자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남긴 것으로 보이는 다행 메시지. 하지만 이건 글자도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독할 수 없는 기이한 상징들의 나열이었죠. 범인을 가리키는 유일한 단서는 풀 수 없는 암호가 되어 수사팀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수사망은 좁혀져 오지만 모두가 완벽한 알리바이를 주장합니다. 과학 수사마저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고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던 그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낡은 CCTV 영상에서 남편의 완벽했던 알리바이의 치명적인 균열이 발견됩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자백하죠. 사소한 말다툼이 끔찍한 비극으로 번졌고 모든 것은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사건은 그렇게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풀지 못했던 거울 속 암호의 진짜 의미가 밝혀지는 순간 사건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은 범인을 향한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원망의 메시지도 아니었죠. 그 기묘한 그림들은 부부가 뱃속의 아이와 교감하기 위해 만들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들만의 그림 언어였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사랑해. 범인은 잡혔지만 과연 우리는 진짜 진실에 닿았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란 간사해서 즐거웠던 순간은 쉬이 빛이 바래지만 지독한 상처는 세월이라는 풍파에도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는 법입니다. 하물며 저처럼 타인의 죽음과 비극을 밥벌이로 삼는 형사에게 기억은 때로는 지독한 형벌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사건 파일들은 종결과 함께 캐비닛 속으로 사라져가지만 어떤 사건들은 서류철을 빠져나와 유령처럼 제 삶을 따라다니지요. 2001년 세상은 새로운 천년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세기가 저물고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도시의 공기를 채우던 시절이었지요. 하지만 제가 마주한 도시의 속살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던 강남의 밤, 그 이면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절망이 웅크리고 있었고 차가운 아스팔트 아래에서는 비명이 묻히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유난히 뼛속을 파고들던 차가운 비가 내리던 밤, 저는 한 아파트의 욕조에서 제 형사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출산을 불과 며칠 앞둔 한 생명이 가장 안락해야 할 공간에서 기이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마지막 순간 세상에 풀 수 없는 수수께끼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원한의 찬 고발이었을까? 아니면 핏빛으로 물든 욕조 안에서 피어난 마지막 사랑의 속삭임이었을까?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제 영혼에는 여전히 그날의 축축하고 비릿한 공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빛바랜 사건 파일의 첫 장을 당신과 함께 아주 천천히 넘겨보려 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굳었습니다. 21세기의 첫 겨울을 적시던 비는 단순한 빗물이 아니라 도시의 모든 소음과 빛을 삼켜버리는 무겁고 끈적한 액체 같았습니다. 형사과 사무실의 낡은 형광등 아래에서 믹스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저는 미제 서류 더미 속에서 실마리를 찾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다른 신고 전화와는 결이 다른 날카로운 정적을 가르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지마 억지로 감정을 누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아내가 욕실에 쓰러져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나 공포가 아닌 기이할 정도의 차가운 질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연습한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말이지요. 만삭의 아내.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차갑게 짓눌렀습니다.
저희 팀은 즉시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빗속을 뚫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을 세차게 때리는 빗줄기는 와이퍼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시야를 가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이 비극을 보지 말라고 막아서는 듯 했지요. 사이렌 소리가 젖은 아스팔트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강남의 풍경을 보았습니다. 막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대한 빌딩들, 새로운 천년의 부와 성공을 약속하는 듯한 현란한 불빛들. 저 반짝이는 창문들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비밀과 욕망, 그리고 조용한 비명들이 숨겨져 있을까. 그런 상념에 잠겨 있을 때 차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은 당시 막부의 상징으로 떠오르던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신축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1층 로비의 고요함은 바깥 세상의 겨울비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냉기를 품고 있었지요. 엘리베이터의 금속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닫히는 동안 저는 수만 가지 가능성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부디 단순한 실족 사고의 길을, 곧 태어날 생명을 품은 채 허망하게 쓰러지는 비극만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으로 희미하게 스며 나오는 공기는 제 기대를 무참히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축축하고 미지근한 물비린내와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코끝을 찌르는 혈향의 기묘한 조화. 그것은 한번 맡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명백한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거실은 방금 전까지 누군가 머물렀던 것처럼 온기가 남아 있었고 찹지 모델하우스처럼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공간을 가로지르는 불길한 흔적이 있었지요. 욕실로 향하는 길목에 아이보리색 카펫이 군데군데 축축하게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 젖은 발자국은 마치 저승으로 향하는 이정표처럼 저희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욕실 문턱을 넘는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은 삶이 끝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이 시작되는 무대와도 같았습니다. 차갑고 새하얀 타일, 그보다 더 창백하게 느껴지는 하얀 욕조 안에 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출산을 불과 일주일 앞둔 임산부 김선주 씨였습니다. 욕조의 물은 이미 그녀의 체온을 모두 빼앗아간 뒤 차갑게 식어 있었고 물에 불어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은 고통도 평온도 아닌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압도했던 것은 그녀의 기이한 자세였습니다. 마치 물 밖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혹은 허공의 누군가를 간절하게 붙잡으려 했던 것처럼 한쪽 팔을 힘없이 하늘로 뻗은 채 그대로 굳어 있었지요. 그 애처로운 손끝이 향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욕실의 천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처절한 몸짓이었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으며 하늘을 향해 던지는 마지막 질문처럼 보였습니다. 그 불가야한 몸짓은 제 뇌리에 하나의 거대한 물음표로 깊게 각인되었습니다. 신고자인 남편은 거실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아내가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또박또박했지만 지독할 정도로 건조했습니다.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한꺼번에 잃은 남편에게서 터져나와야 할 오열이나 절규 혹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보이는 정신적 혼란 같은 인간적인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그 부자연스러운 침착함이 오히려 더 섬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감식반의 보고는 제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낡은 아파트의 방범창은 훼손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지요. 모든 물리적인 정황은 불행한 사고 혹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의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너무나 손쉬운 결론을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오랜 형사적 직감은 끈질기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고요함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정교한 위장이라고. 이 빈틈없어 보이는 밀실 안에 분명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진실의 결정적인 균열이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욕조의 차가운 물과 허공을 향한 그녀의 손끝을 번갈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과연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그 텅 빈 천장 너머에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붙잡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사는 그렇게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겁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초동 수사는 짙은 안개 속을 맨손으로 더듬어 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현장은 고요했고 범인이 존재한다면 그는 아주 영리하거나 혹은 지독히도 무심한 자일 거라 생각했지요. 다음 날 아침 국가수 부검의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은 그 고요했던 수면에 첫 번째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김선주 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부검의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가 이어 말한 내용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 형사님.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김선주 씨의 목 주변과 양쪽, 팔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표피 박탈과 점상 출혈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인의 눈으로는 거의 식별하기 힘든 아주 희미한 흔적이었지요. 그것은 누군가 그녀를 강하게 제압하려 했을 때 피해자가 본능적으로 저항하며 생기는 전형적인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온몸으로 저항한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국소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찰나의 순간 폭발적인 힘에 의해 제압당해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미끄러운 욕조에서 일어난 단순한 실족 사고나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에게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명백한 타인의 개입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 작은 상처들은 고요했던 사건 현장에 던져진 첫 번째 파문이자 보이지 않는 범인을 향한 죽은 자의 첫 번째 증언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그 차가운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무언가 놓친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 어쩌면 아주 사소해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진실의 조각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말 그대로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식반의 젊은 요원 하나가 욕실 거울 앞에서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밤사이 현장을 보존하느라 욕실의 습기가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뜨거운 김이 서렸다가 마르면서 거울 표면에 무언가 희미한 자국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물 얼룩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특정 각도에서 손전등 빛을 비추자 그 형체는 분명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어떤 언어 체계와도 달랐습니다. 글자도 숫자도 아니었지요. 어린아이가 서툰 솜씨로 그린 듯한 동그라미와 세모, 그리고 몇 개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선이 기이하게 조합된 문양들의 나열이었습니다. 순간 현장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 기묘한 그림 앞에서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선주 씨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차갑게 식어가는 손가락으로 세상에 남긴 범인을 가리키는 다행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기묘한 문양을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고대 상형문자 같기도 했고 그들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암호 같기도 했지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 앞에서 저희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죽음의 문턱에서 길어올린 그녀만의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사선상에는 안개 속의 형체처럼 몇 명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한꺼번에 잃은 비극 앞에서 이상하리만치 평온을 유지했던 그의 태도는 그 자체로 거대한 의문부호였습니다. 그는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극심한 산후 우울증을 앓았으며 평소에도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비관적인 말을 자주 했다고 눈물 없이 건조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마치 미리 준비된 각본을 읽는 것처럼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고 슬픔을 연기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아랫집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이웃 탐문 수사 과정에서 그녀가 최근 김선주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로 크게 다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임신으로 극도로 예민해진 김선주 씨와 신경질적인 성격의 아랫집 여자의 갈등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이 주변 이웃들의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주 씨의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하던 중 거액의 돈이 이 친구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차용증도 없이 오간 돈, 그리고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친구의 행적은 의심을 더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짙은 안개처럼 실체 없는 정황일 뿐 그 누구도 결정적인 혐의점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손에 들린 것은 해석 불가능한 암호와 설명되지 않는 저항은 그리고 저마다의 비밀을 간직한 듯한 주변 인물들의 알리바이 뿐이었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짙은 안개 너머에 있는 듯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가 기댈 곳은 과학뿐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은 착각하고 기억은 왜곡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것은 미궁에 빠진 형사들이 붙잡는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았지요. 가장 먼저 저희의 모든 희망이 걸린 것은 욕실 거울에 남겨진 다행 메시지였습니다. 감식팀은 거울을 통째로 떼어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적외선과 자외선을 투과시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흔적이 있는지를 샅샅이 후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암호해독 전문가와 기후학자, 심지어 민속학자들에게까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특정 지역의 방언이나 잊혀진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부호는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국가수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어떤 언어 체계나 암호 시스템과도 일치하지 않음. 사실상의 분석 불가 판정이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것이 외부로의 소통을 위한 기호가 아니라 그린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는 극히 개인적인 상징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그것은 수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철학적인 해석일 뿐이었지요. 거울 속 기호들은 마치 우리의 무력함을 조롱하듯 그 의미를 굳게 숨긴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선주 씨의 사생활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2001년, 지금처럼 모든 것이 디지털 기록으로 남는 시절이 아니었기에 저희는 그녀의 아날로그 흔적을 추적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녀의 친정집 다락방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학창시절부터 써온 낡은 다이어리와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 뭉치 빽빽하게 수입과 지출이 기록된 가계부를 발견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그녀의 손때 묻은 기록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사건의 단서가 아닌 한 평범한 여성의 삶의 궤적이었습니다. 다이어리는 뱃속의 아이를 향한 애정 어린 말들과 미래에 대한 소박한 기대, 그리고 출산을 앞둔 건강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소한 다툼에 대한 기록도 있었지만 그것은 어느 부부에게나 있을 법한 일상의 일부였을 뿐 원한이나 증오의 감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오히려 그녀의 모든 기록은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태어날 아이에 대한 벅찬 사랑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채취한 모든 미세 증거물에 대한 감식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카펫에 젖은 발자국, 욕조의 물, 그녀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미세한 조직까지. 남편 외의 제3의 인물, 즉 범인의 DNA나 지문, 혹은 아주 작은 섬유 조각이라도 발견된다면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식 결과는 저희의 기대를 또다시 배신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유전자는 부부의 것이거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미한 양이었습니다. 카펫의 발자국 역시 남편의 실내화 자국으로 판명되었지요. 외부 침입자가 남긴 흔적은 없다는 초기 현장 감식 결과가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었습니다. 모든 과학적 분석 결과는 하나의 가설을 향해 달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 사건은 외부인의 개입 없이 이 집안에서 아마도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비극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하지만 그 가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알리바이는 완벽했고 그에게는 아내와 아이를 해칠 만한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첨단 과학 수사라는 예리한 칼날 앞에서도 사건의 단단한 껍질은 좀처럼 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무력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사팀 전체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이 사건이 결국 밀실 의문사라는 씁쓸한 이름으로 장기 미제 사건 캐비닛에 갇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 줄기 빛처럼 형사과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약간은 신경질적이면서도 무언가에 잔뜩 주눅이 든 듯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을 김선주 씨의 바로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밝힌 그녀는 그동안 경찰 조사가 두려워 망설이다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제야 용기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저희가 층간소음 문제로 김선주 씨와 갈등을 빚었다고 파악했던 그 이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직감적으로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나올 것이라는 예감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잡고 찾아간 그녀의 집 낡은 소파에 마주 앉아 그녀가 꺼내놓은 이야기는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당일 오후 그녀는 낡은 브라운관 TV로 일일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천장에서 평소와는 다른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부부싸움을 하는가 싶어 TV 볼륨을 높였지만 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가구가 끌리는 듯한 드르륵하는 소리, 무언가 무거운 것이 쿵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김선주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주 짧은 비명 혹은 무언가에 입이 막힌 듯한 읍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라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위층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잦은 다툼이 있었기에 그날도 저러다 말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다음날 경찰들이 오가고 김선주 씨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야 그날의 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 그동안 입을 닫고 있었다는 그녀는 죄책감에 밤잠을 설쳤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메마른 수사에 뿌려진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자신의 드라마 시청 습관까지 동원하며 구체적으로 특정한 오후 4시라는 시간. 그 시간은 남편의 알리바이라는 견고한 벽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 회사에서 전 부서원이 참석하는 중요한 기획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그의 동료들 역시 그의 진술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완벽해 보였지요. 하지만 아랫집 이웃의 증언이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이웃이 시간을 착각했거나 혹은 김선주 씨와의 갈등 때문에 악의적인 거짓 증언을 했을 가능성. 다른 하나는 남편의 완벽했던 알리바이가 사실은 정교하게 조작되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남편의 회사가 있는 강남의 오피스 빌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2001년 당시 CCTV는 지금처럼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고 화질도 조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그가 일하던 빌딩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는 방범용 카메라가 24시간 작동 중이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확인했을 때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후 4시 전후라는 명확한 목표 시간을 가지고 늘어지고 화질이 깨진 녹화 테이프를 몇 시간이고 눈이 빠져라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루한 반복 작업 끝에 저희는 결정적인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을 오후 3시 50분경 남편의 구형 세단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흐릿한 흑백 화면에 포착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4시 40분. 정확히 50분간의 알리바이 공백이 발생한 것입니다. 회사와 그의 집까지의 거리는 당시 교통 상황을 고려하면 차로 약 15분. 왕복 30분이면 충분히 다녀오고도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알리바이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의심의 화살은 단 한 사람, 바로 남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이한 자세로 죽어있던 아내, 설명되지 않던 저항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침착했던 그의 모습, 그리고 깨져버린 알리바이까지. 모든 것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체 없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 그는 의외로 담담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분주하게 돌아가는 사무실의 소음 속에서 그의 책상만이 섬처럼 고요했습니다. 마치 이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한 체념의 빛이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여전히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그의 책상과 개인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류 더미와 낡은 만년필,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심코 사용하던 전화기 옆 메모지였습니다. 의미 없는 낙서들 사이에 욕실 거울에 남아있던 기묘한 문양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림이 여러 번 그어졌다 지워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그의 손으로 직접 남긴 명백하고도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여전히 굳게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알리바이가 어떻게 깨졌는지, 저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하려는 듯한 탐색의 눈빛만 번뜩일 뿐이었지요. 저는 조용히 아랫집 이웃의 증언부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경에 들렸던 둔탁한 소리와 비명. 그 이야기를 꺼내자 그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주차장 CCTV 녹화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그의 차가 빠져나갔다가 50분 뒤에 돌아오는 흐릿한 영상을 보여주자 그의 입술이 바싹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사무실 메모지에서 발견된 그림을 그의 눈앞에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의 단단했던 방어벽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예상보다 더 참담하고 허무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회사에 월차를 내고 아내와 함께 출산 준비를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갑작스럽고 중요한 일이 생겨 출근하게 되었고 이 문제로 아내와 아침부터 심하게 다퉜다고 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아내는 남편의 무관심과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큰 서운함을 토로하며 그를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그는 회의 중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아내를 달래주기 위해 집에 들렀지만 한번 터진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말다툼은 다시 시작되었고 사소한 말꼬리 잡기가 이어지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한 그는 아내를 거칠게 밀쳤고 임신으로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었던 아내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욕조의 딱딱한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에 아내를 흔들어 깨웠지만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119에 신고하는 대신 자신의 인생을 지키려는 끔찍하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은 아내를 욕조에 그대로 둔 채 수도꼭지를 틀어 마치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남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발적인 사고였지만 그의 그릇된 판단과 은폐의 시도가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거울에 남겨진 메시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은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 그림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다행 메시지나 암호가 아니었습니다. 임신 초기에 아내가 태교를 위해 만들었던 부부 둘만이 아는 그림 언어였다고 합니다. 뱃속의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 함께 만들었던 그들만의 사랑의 신호였지요. 그가 메모지에 그렸던 것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죄책감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아내와의 행복했던 추억을 되새긴 흔적이었습니다. 거울에 남겨진 그림의 뜻을 묻는 제 질문에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사랑해. 그것은 남편을 향한 원망이나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 태어나지 못할 자신의 아이에게 남기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절절한 마지막 인사였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풀려고 했던 미스터리의 실체는 한 여인의 처절하고 숭고한 모성애였던 것입니다. 남편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었지만 증거를 인멸하고 아내를 유기한 죄는 무거웠습니다.
결국 그는 상해치사죄로 긴 시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지요. 법의 심판은 그렇게 내려졌고 세간의 관심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 욕조 임산부 살인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처럼 또 다른 끔찍한 사건에 관심을 돌렸고 김선주 씨의 비극적인 죽음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습니다. 서류상으로 이 사건은 해결이라는 두 글자로 명쾌하게 정리되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잡았지만 저는 결코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깊은 패배감과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에 휩싸여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범인을 잡기 위해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이 범인을 가리키는 분노의 표식일 것이라고, 원한이 담긴 고발의 메시지일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묘한 그림은 우리 경찰을 위한 단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엄마와 함께 사라져갈 자신의 아이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지막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숭고하고도 애틋한 작별 인사를 차가운 범죄의 증거로 취급하며 부정하게 파헤쳤던 셈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참담함과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 사건은 제게 형사라는 직업의 본질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밝히는 법적인 진실이라는 것이 과연 그 사건에 담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법의 잣대로는 결코 측정할 수 없는 한 인간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꺼지지 않았던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과연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저 사건의 껍데기만을 해결했을 뿐, 그 안에 담긴 진짜 비극의 본질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도 저는 가끔 그 욕실 거울을 떠올립니다. 김이 서린 거울 위에 희미하게 떠오르던 그 기묘한 그림들을 말입니다. 그것은 제게 끊임없이 묻고 있는 듯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너머 한 인간의 영혼이 남긴 마지막 속삭임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말이지요. 그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아마 이 옷을 벗는 날까지, 아니 어쩌면 평생을 찾아 헤맬 것 같습니다.